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결혼도 전에 제 집에 들어와 살면서 생활비를 요구하더군요. 저는 그들 앞에서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바로 다음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차단기를 내린 뒤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새벽 2시 창고의 정적을 깨는 스카치 테이프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켰습니다. 5시간 동안 웅크리고 앉아 주문을 확인하고 택배를 포장했더니 온몸의 뼈마디가 삐걱거렸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온갖 브랜드의 크림, 세럼, 립스틱 상자가 가득 쌓인 선반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저의 왕국이었습니다. 제가 여왕이자 전사이며 제 야망의 노예가 되는 곳. 제 이름은 박수진, 31살. 이 도시에서 꽤 유명한 화장품 유통 회사의 대표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모는 돈 냄새를 풍기는 능력 있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밤을 새워 일하고 차갑게 식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금 흐름과 재고 관리에 머리가 터질 듯한 제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하죠.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왕처럼 살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웠지만 마음 깊은 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낸 뒤 저는 평온함을 갈망했습니다. 저와 돈을 비교하고 계산하는 대단한 사업가보다는 그저 기댈 수 있을 만큼 다정하고 바람 없는 항구처럼 안전함을 주는 남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김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회사 행정 서류를 떼러 구청에 갔을 때였죠. 그는 그곳에서 서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조금 답답할 정도로 느리고 차분했지만 무척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는 선한 눈과 미소를 가졌고 제가 늘 만나는 사업가들처럼 허세를 부리지 않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계산적인 사막 같은 삶에 나타난 시원한 생수 한 잔 같았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성사시키는 제게 민준 씨처럼 순한 남자를 사로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추진력과 결단력, 그리고 부유함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보듯 숭배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의 순종적인 모습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 말씀이라면 껌뻑 죽었고 월급이 얼마인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순진하게도 효자는 분명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효심과 마마보이 사이의 경계가 그렇게 희미하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죠.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비용의 90%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제 위치에 걸맞은 화려한 결혼식을 원했거든요.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은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번 돈은 제 행복을 위해 쓰는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드레스는 맞춤 제작했으며 식장은 수입산 생화로 가득 채웠습니다. 결혼식 날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를 아내로 맞이하다니 난 정말 행운아야.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으로 보답할게. 저는 희망에 가득 차 미소 지었습니다. 하객석에 앉아 계신 시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장가가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님의 미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그 미소는 아들의 행복이 아닌 며느리가 가진 막대한 재산을 향한 것이었음을. 그것은 덫에 걸린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우리의 신혼여행은 제가 꿈꾸던 호화로운 유럽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가 긴 휴가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짧은 국내 여행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행 내내 민준 씨는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새우를 까서 제 입에 넣어주고 산책할 때는 제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다정함에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밖에서 돈은 내가 벌면 되니 집에서는 내 말 잘 듣고 가정적인 남편만 있으면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은 달콤한 로맨스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저는 다시 일에 파묻혔고 바로 그때부터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아닌 그의 뒤에 있는 시댁 식구들로부터 말이죠. 저는 사람 보는 눈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비즈니스에서는 노련한 여우일지 몰라도 가족 문제에서는 시부모라는 이름의 명배우들 앞에 선 풋내기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민준 씨의 시골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은 햇볕이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제 고급 세단이 좁은 시골길을 따라 들어가자 길가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민준 씨는 마치 큰 공이라도 세운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여기가 큰아버지 댁이고 저기가 고모님 댁이야라며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민준 씨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단층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이끼 낀 붉은 벽돌이 깔려 있었죠. 차를 세우자마자 시부모님께서 문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통통한 체격에 동그란 얼굴, 작지만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셨고 시아버지는 마른 체구에 허리를 약간 구부정하게 숙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수진이에요. 차에서 내린 저는 선글라스를 벗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셨습니다. 공들여 세팅한 머리, 명품 실크 원피스, 그리고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액세서리에서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은 평범한 시어머니의 깐깐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골동품 감정사가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어이구, 이렇게 큰 차가 이 좁은 시골길에 들어오느라 고생했겠네. 기름도 많이 먹겠다. 응. 시어머니는 제 차 보닛을 손으로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감탄하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속을 떠보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보통 차예요. 운전은 익숙해서 괜찮아요. 저는 상냥하게 대답하며 트렁크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홍삼, 고급 양주, 그리고 두 분 용돈으로 쓰시라고 두둑한 현금 봉투까지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집안은 다소 답답한 분위기였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백숙과 각종 전을 차려주셨지만 수저를 들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취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얘야, 민준이한테 듣자니 화장품 사업을 한다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장사하는 게 최고지. 우리 민준이처럼 월급쟁이 해서야 어느 세월에 고개 들고 살겠니? 시어머니는 제게 닭다리를 하나 건네주셨지만 그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네, 그냥 작게 하고 있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작긴 뭐가 작아. 수억 원짜리 차를 끌고 다니면서 시아버지가 걸걸한 목소리로 끼어드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것저것 다 떼고 순수하게 남는 게 얼마나 되냐. 몇 천만 원은 되니?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릇에 담긴 닭고기가 갑자기 맛없게 느껴졌습니다. 첫 만남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입을 물어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었지만 두 분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순수한 궁금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입은 매달 달라요. 아버님,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편하지만은 않아요. 저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삐죽였습니다. 어이구, 겸손하기는. 나는 내 관상만 봐도 돈복이 있는 사람인 줄 알겠다.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민준이가 순하고 세상 물정 모르니 집안 경제는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 식사 내내 대화는 서울의 아파트 시세, 현재 금값, 그리고 제가 사는 집이 몇 평인지, 대로변에 있는지 같은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나 제 건강, 취미에 대한 질문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제가 무엇을 가졌는지만 궁금해했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다가 가끔 엄마,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면 수진 씨 부담스러워요. 제 아내 능력 좋은 거 아시면서라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며 희미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무례함을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걸까? 하지만 그때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이라 순박해서 표현이 서툰 것뿐이라고, 나중에 따로 살면서 잘해드리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됐다. 넌 가서 아버님이랑 과일이나 먹어. 이런 건 내가 할게. 너처럼 예쁜 손에 물 묻혀서 손톱 망가지면 어떡하니? 저는 정말로 저를 아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가려고 부엌 창문 옆을 지나가다 우물가에서 기웃거리던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서울 며느리야. 돈이 썩어 넘친다나 봐. 우리 민준이가 제대로 로또 맞았지. 이제 우리 집안이 다 덕 좀 보게 생겼어. 제가 타고 온 차 한 대가 우리 전 재산보다 비싸다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로또? 아들이 저와 결혼하는 것을 대박 터진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건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이 낡은 집의 외관처럼 순박하지 않은 가정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순수함으로 가려지지 않고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어땠어? 두 분 다 너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던데. 저는 핸들을 꽉 잡고 앞만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분 다 우리 경제 상황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더라. 민준 씨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지. 뭘, 자식을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의 지갑을 걱정하는 걸까? 저는 그 말을 뱉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제 자신을 지킬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시골집 방문 이후 저는 더 이상 감정에 이끌려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파트너가 불투명한 신호를 보낼 때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결혼 역시 제 인생의 가장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민준 씨를 단골 카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얇은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아. 민준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혼전 계약서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인 신고하기 전에 여기에 서명했으면 좋겠어. 민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상처받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나 못 믿어. 우리 곧 부부가 될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굴어야 해. 못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하자는 거야. 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결혼 전에 내가 이룬 재산은 수년간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야. 가게, 창고, 아파트, 차,
전부 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이야. 나는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하고 싶어. 오빠도 비즈니스 세계가 얼마나 냉정한지 알잖아. 만약 오빠가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면 이 종이 한 장은 아무 의미도 없을 거야. 민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원래 논쟁에 약했고 법이나 재무에 대한 지식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저 남자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뿐이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무척 서운해하실 거야. 부모님은 부부란 동고동락하며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 민준 씨가 힘없이 반박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동고동락이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과거의 재산을 애매하게 섞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선을 긋고 싶은 것뿐이야. 혼전 재산은 각자의 것. 결혼 후 함께 번 돈은 공동의 것. 아주 공평하잖아.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결혼식은 미룰 거야. 제 협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가 의지하고 있던 든든한 버팀목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는 펜을 들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바로 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여쭤볼게.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역시 엄마 아들.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조차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하다니. 그날 밤 제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번호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예,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인데 민준이한테 이상한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 너 우리 민준이를 남처럼 대하겠다는 거냐? 우리 집안에 그런 법은 없다. 부부는 일심동체야. 그렇게 하나하나 계산할 거면 누구랑 살겠니? 저는 시어머니가 화를 다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자금 유동성도 크고 은행 대출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민준 씨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이라도 하면 빚쟁이들이 민준 씨 재산까지 건드릴 수 있잖아요. 남편을 걱정해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빚이라는 카드를 꺼내 시어머니를 떠봤습니다. 역시나 파산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마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겠죠. 만약 제게 정말 빚이 있다면 재산을 분리하는 것이 아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막대한 재산을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사정이란 게 있는 거지. 알았다. 일단 아버님이랑 상의해보마. 그녀는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절반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 후 민준 씨가 서명된 계약서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죠. 부모님께서 허락하셨어. 하지만 엄마가 너 좀 냉정하다고 하시더라. 저는 옆칸에 시원하게 서명하고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조금 냉정해야 나중에 마음이 덜 아픈 법이에요.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관계도 깔끔한 거예요. 우리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이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계약서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부적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재산에 바로 손을 댈 수 없게 되자 분통을 터뜨렸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잡은 고기니 천천히 요리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단지 종이 몇 장 때문에 부자 며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주도권은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아내, 책임감 있는 며느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그어놓은
레드라인만 넘지 않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인간의 탐욕과 뻔뻔함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서류상의 재산만 지켜줄 뿐, 곧 닥쳐올 그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부터 제 사생활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2달 후, 저희 부부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가게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미니멀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꾸민 제 방 3개짜리 고급 아파트는 긴 하루를 마치고 쉬는 안식처였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기분 좋은 레몬그라스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저와 민준 씨가 늦잠을 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두 번 누르는 예의 있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빛 독촉이라도 하듯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이제 겨우 아침 7시였습니다. 누가 아침부터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 저는 투덜거리며 민준 씨를 발로 툭 찼습니다. 오빠가 나가서 좀 봐. 민준 씨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저는 그 소리에 잠이 확 깨서 급하게 실크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 눈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현관을 꽉 막고 서 계셨는데 두 분만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위에는 온갖 짐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터질 듯이 빵빵한 이민 가방 2개, 테이프로 칭칭 감은 스티로폼 박스 몇 개, 그리고 푸른 바나나 1송이. 가장 끔찍한 것은 살아있는 닭 3마리가 꼬꼬댁거리며 들어있는 닭장이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놀러 오셨어요. 저는 울렁이는 속을 애써 진정시키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제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흙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크림색 가죽 소파에 가방을 털썩 내려놓으며 헐떡였습니다. 놀러 오긴 무슨. 집이 불타게 생겼는데 시아버지는 가방에서 담뱃대를 꺼내 거실에서 바로 피우려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아버지, 아파트는 화재 경보기가 있어서 안 돼요.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큰일 나요. 시아버지는 혀를 차며 유리 테이블 위에 담뱃대를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에이, 아들 집에서 담배 하나 못 피우냐.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저는 엉망진창이 된 거실을 보며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짐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얼마 전에 군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우리 집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 부지에 포함됐다는 거야. 듣자 하니 국가 중점 사업이라 곧바로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는데 우리 집은 서류가 좀 미비해서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어. 그래서 일단 피신 온 거야. 아버지가 아는 사람 통해서 서류 문제 해결할 때까지 말이야. 이러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집을 봉쇄하면 큰일 아니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재개발. 보통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주민 공청회, 보상 협의 등 최소 1년은 걸리는 일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쫓겨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렇게 갑자기요. 보상금이나 이주 대책은 어떻게 됐대요? 저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어휴, 시골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 일단 나가라고 윽박 지르고 돈은 나중에 준대. 지금 버티다가
포크레인에 깔려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일단 너희한테 온 거야. 너희도 보고 당분간 신세도 좀 지고 보상금 받으면 다른 집 알아볼 때까지 말이다. 너희 집 이렇게 넓은데 방 2개 비어 있으니 우리가 좀 써도 괜찮지. 그녀의 질문은 거절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통보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준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제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래. 부모님 갈 데도 없으시잖아.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저는 바닥에 똥을 싸고 있는 닭 3마리와 테이블에 다리를 척 올린 시아버지와 제 크리스탈 찻잔 세트를 만지작거리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비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연의 피해자 연기를 하는 시부모님을 당장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상황이 급하시다니 일단 여기 계세요. 그런데 아파트는 규정이 엄격해서 닭은 키울 수 없어요. 민준 씨가 이따 관리사무소에 맡기거나 처리해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벌금 나와요. 저는 한 발 물러섰지만 원칙은 분명히 했습니다. 어이구, 며느님 까다롭기는. 너희 몸보신 시켜주려고 시골에서 잡아온 토종닭인데.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이면서도 시아버지에게 닭장을 베란다로 옮기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고급 아파트는 공식적으로 점령당했습니다. 레몬그라스 향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담배 냄새와 마늘 볶는 냄새, 그리고 혼란의 냄새가 채웠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쌓인 짐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상금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을 것이며 제 평화로운 삶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끝났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막장 드라마는 이제 막 1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치 않는 관객이자 메인 스폰서로서 상상도 못할 계략들에 맞서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이사온 첫 이틀은 정말 울지도 웃지도 못할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인 제 최신식 주방은 시어머니에 의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연탄 아궁이를 꺼내 베란다에서 생선 조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제때 발견해서 막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연기 때문에 화재 경보기가 울려 아파트 전체가 발칵 뒤집힐 뻔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 녹초가 된 몸을 소파에 던지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소파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소름 끼치게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이리 와서 좀 앉아보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옆에서 이쑤시개를 쑤시며 뉴스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고 민준 씨는 시어머니가 어질러 놓은 부엌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맛을 다시며 깊은 고민이라도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말이다. 우리가 여기 와서 신세 지는 것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멀뚱멀뚱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않겠니? 네가 매일 바쁘게 일하느라 밥도 제때 못 챙겨 먹고 비쩍 말라가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 그러니 내일부터는 장 보고 밥하는 건 내가 다 할게. 내가 민준이 입맛에도 잘 맞게 해주고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게 차려줄 테니 밖에서 사 먹는 건 이제 그만하렴. 저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놀랐지만 감동하기도 전에 그녀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현금이 별로 없잖니. 그래서 말인데 깔끔하게 이렇게 하자. 네가 한 달에 식비로 200만 원만 나한테 주면 내가 하루 3끼 맛있고 영양가 있게 책임지고 차려줄게. 너는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집안 살림은 나한테 맡기렴. 200만 원.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서울 물가를 감안해도 4인 가족 한 달 식비로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처럼 절약이 몸에 밴 분에게는 차고 넘치는 금액이었죠. 시골에서는 두 분이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자랑하시더니 그럼 나머지 15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 어머님, 200만 원은 식비로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부부는 평소에 간단하게 먹고 점심은 저랑 민준 씨 둘 다 밖에서 해결하니까 저녁 한 끼만 집에서 먹잖아요. 저는 부드럽게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즉시 나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내 돈을 떼먹기라도 한다는 거니? 나는 이 집 식구들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 민준이 얼굴 좀 봐라. 요즘 누렇게 떠서 비실비실하잖니. 너는 남편 걱정도 안 되니? 나는 내 아들이 걱정돼서 그런다. 돈만큼 좋은 재료 쓰는 법이야. 시골에서 직접 공수해온 유기농 식재료는 값이 달라. 200만 원도 사실 내 돈 보태야 하는 판이야. 시어머니의 큰 소리에 민준 씨가 부엌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힘들게 장 보러 다니실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는 제게 눈을 찡긋하며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늘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대답을 기다리는 두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애정을 가장한 뻔뻔한 탐욕, 다른 한쪽은 애처로운 무능함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탐색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이 그러시다면 따를게요. 200만 원 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가 맛있게 식사하실 수만 있다면요. 그런데 제가 사업상 현금은 잘 안 가지고 다녀서요. 매달 초에 어머님 계좌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 빛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방금 전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그래야 내 착한 며느리지. 현금이든 계좌 이체든 다 좋다. 내가 시골 농협 통장이 있으니 이따 번호 알려주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200만 원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돈이라고 생각하시나? 제가 그 돈을 주기로 한 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 돈으로 시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차려내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일종의 연극 관람료이자 제가 조용히 모으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빠르게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른 아침의 정적 속에서 키보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말보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남는 증거를 더 믿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처럼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는 더더욱요. 제가 작성한 문서의 제목은 임시 거주 합의서였습니다. 내용은 언뜻 보기에 간단했습니다. 생활시간 준수, 공동공간, 청결 유지, 이웃에게 소음 피해주지 않기 같은 일반적인 규칙들이었죠. 하지만 진짜 덫은 제1조 조항에 있었습니다. 을기명철, 이말숙은 갑박수진의 주택에 임시 거주하는 사유가 시골 자택의 재개발 보상 절차, 대기 때문임을 확약하며 이 정보가 명백한 사실임을 보증한다. 만약 해당 사유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을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본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저는 문서를 두부 출력해서 깔끔한 파일에 끼웠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자랑한 유기농 두부조림과 시금치국으로 차려진 200만 원짜리 첫 저녁 식사 후에 저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진지하고 공손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쑤시개를 쑤시며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무슨 얘기냐? 또 돈 얘기냐? 아니에요. 요즘 저희 아파트에서 외부인 거주 관리를 엄청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3일 이상 머무는 외부인은 임시 거주 등록을 하고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대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가끔 세무서나 시장 관리팀에서 불시에 점검을 나오는데 집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저것 물어봐서 귀찮아질 수 있거든요. 저는 두 분의 표정을 살피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들이 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자 미신을 믿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자주 가는 점집에서 그러는데 올해 제가 구설수에 오를 운이래요.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액동을 하거나 이런 서류라도 하나 만들어서 사업이 잘 되게 기원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서류인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서명 좀 해주시면 제가 관리사무소에도 내고 가게 재물신께도 올려서 마음 편하게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종이를 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많이 아는 편이 아니어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밤 10시 이후 소음 금지 같은 시시한 규칙 몇 줄을 읽고는 비웃었습니다. 아들 집에 와서 사는 건데 꼭 세입자처럼 구네. 별걸 다 서명하라고 하고 이거 서명하면 네 사업이 잘 풀리긴 하는 거냐? 네, 어머님. 이건 일종의 행정 절차 겸 부적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거주 사유를 약속하는 부분이에요.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돕는다는 걸 신께서 아셔야 저희 집에 복이 들어온대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복. 돈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자세히 읽을 필요도 없다는 듯 시아버지를 재촉했습니다. 여보, 그냥 사인해줘요. 얘가 마음 편하게 사업한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책이는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무서울 게 뭐 있어. 시아버지는 혀를 차며 제가 가리키는 곳에 이름을 휘갈겼습니다. 시어머니도 삐뚤빼뚤한 글씨로 따라 서명했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께서 흔쾌히 동의하시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명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내일부터는 편하게 지내세요. 관리사무소에도 제가 잘 말씀드려 놓을게요. 저는 그 서류를 파일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 서류 한 장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재개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두 분은 발뺌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체스 게임에서 저는 백을 잡고 한 수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저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저의 영토가 무자비하게 침범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결벽증과 정리벽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은 제자리가 있었죠. 실내화는 나란히 정렬되어야 했고 욕실의 샴푸통은 상표가 앞으로 보이게 놓여야 했습니다. 소파 쿠션도 제자리에 있어야 했죠. 하지만 시부모님이 나타난 후 그 모든 규칙은 무너졌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현관에는 신발이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고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바닥에는 해바라기 씨 껍질과 과일 껍질이 널려 있었습니다. 제 비싼 가죽 소파는 이제 파스 냄새에 절어 있었고 시아버지가 맨발로 다리를 올리는 바람에 누런 얼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화나게 한 것은 거실의 지저분함이 아니라
제 사적인 공간에 대한 침범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욕실에서 화장을 지우고 스킨케어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막 개봉한 프랑스산 고급 영양크림을 집으려던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크림 뚜껑은 빗돌게 닫혀 있었고 기름 묻은 지문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크림은 마치 누가 손가락으로 거칠게 파낸 것처럼 흉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머리에 피가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크림통을 들고 거실로 달려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드라마를 보며 갈라진 발 뒤꿈치에 무언가를 열심히 바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크림 쓰셨어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응. 아까 씻고 나오니 발 뒤꿈치가 너무 건조해서 말이야. 욕실에 있길래 좀 발랐다. 근데 내 크림 좋더라. 바르자마자 부드러워지던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4K 순금 성분이 함유된 50만 원짜리 얼굴용 영양크림을 갈라진 발 뒤꿈치에 바르다니. 그것도 더러운 손으로 푹 파서 크림 전체를 오염시키다니. 어머님, 이건 얼굴에 바르는 아주 비싼 크림이에요. 그렇게 바르시면 크림이 오염돼서 못 쓰게 돼요. 시어머니는 경멸하는 표정으로 입을 삐죽였습니다. 어이구, 요만한 크림통 하나 가지고 금은보화처럼 구네. 내가 조금 썼다고 그렇게 아깝냐? 너는 창고에 화장품이 썩어 넘치면서 시어미한테 크림 좀 쓴 거 가지고 템템하게 구는 거 아니다. 찝찝한 게 아니라 개인 물건에 대한 존중 문제예요. 어머님,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지. 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쓰세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끄럽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크림 하나 가지고 고부 갈등 일으키지 마라. 제가 쓰지 말라면 쓰지 마, 여보. 서울 것들은 유난스러워서 우리 같은 시골 늙은이들이 만지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나 보지. 시아버지의 말은 제 편을 드는 척하면서 저를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막 씻고 나오다가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는 또다시 회피했습니다. 수진아, 참아. 엄마가 비싼 건 줄 모르고 실수로 그러신 거잖아. 다른 거 쓰면 되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저는 그 세 사람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사생활의 경계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며느리는 시댁의 소유물이었고 며느리의 물건은 당연히 시어머니가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수십만 원짜리 크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크림이 무례함과 무신경함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침실과 작업실에 설치할 지문, 인식 도어락을 주문했습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영토를 지키기 위해 강경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은 저녁 라이브 방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고객 참여율이 가장 높은 황금 시간대였죠. 저는 작업실 한쪽에 링라이트와 전문적인 배경, 그리고 비교적 괜찮은 방음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적 괜찮은 방음 시스템은 시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월 중순의 대규모 세일 기간이라 1000건 이상의 주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은 뒤 저녁 8시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진 코스메틱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립스틱 세트를 50% 파격 할인가에 드립니다. 제가 한창 신나게 제품을 소개하고 있을 때 시청자 수가 3,000명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골 들어갔다. 대한민국
와, 시아버지의 천지를 뒤흔드는 고함 소리가 굳게 닫힌 작업실 문을 뚫고 제 최고급 마이크로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굴이 굳었습니다. 채팅창에는 고객들의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구 싸우나요? 너무 시끄러워서 언니 목소리가 안 들려요. 방송 중에 이렇게 시끄럽다니 너무 프로답지 못하네요. 저는 애써 침착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옆집에서 축구를 너무 열정적으로 보시네요. 양해 부탁드려요. 다시 이 립스틱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골을 넣었는지 아니면 아깝게 놓쳤는지 그는 테이블을 쾅쾅 치며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걸 못 넣어. 발이 개발이야. 심판 개 XX. 그 저속한 욕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송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청자 수는 3,000명에서 1,000명 이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고객들은 더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부잣집이라더니 교양 수준은 바닥이네. 욕설이 너무 심해서 아이들 들을까봐 무서워요. 나갑니다. 머리 아파서 못 보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뚝뚝 떨어지는 매출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황급히 작별 인사를 하고 라이브를 종료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작업실 문을 박차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며 흥분에 겨워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은 아파트가 떠나갈 듯이 커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TV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없으세요? 저 일하는 중인데 고객들 항의가 빗발쳐요. 저는 TV 소리를 이기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술기운에 충혈된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축구 보는데 네 허락까지 받아야 하냐? 너는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밤마다 미친년처럼 핸드폰에 대고 소리를 질러대. 내가 시끄럽다고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제가 이 집 생활비 벌고 있잖아요, 아버님. 아버님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제가 손님 다 놓쳐서 뭘로 먹고 살아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준 씨가 부엌에서 달려나와 허둥지둥 말렸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수진이도 그만하고. 아버지, 수진이가 중요한 일 하고 있으니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안 줄여.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할 거야. 어디 며느리라는 게 시아버지한테 손가락질이야. 민준이 너 내 마누라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시아버지가 캔맥주를 테이블에 내려치자 맥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아수라장이 된 거실과 술 취한 시아버지와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과 막무가내인 사람에게 이성적인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매출은 예상의 절반으로 줄었고 쇼핑몰의 신뢰도에도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손실은 이 가정의 화합에 대한 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내가 그들에게 약점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더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제 삶뿐만 아니라 제 커리어까지 그들에 의해 망가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술자를 불러 작업실과 침실의 지문 인식 도어락을 설치했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지문만 등록되는 최고급 모델로요. 어젯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도 싫었고 누구든 제 사적인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벽을 뚫는 요란한 소리에 시부모님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업실 문에 검은색 최신식 도어락이 설치되는 것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문에 자물쇠는 왜 달아?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물건 지키려고요. 어머님, 이 방에는 비싼 상품도 많고 현금이 든 금고도 있어요. 어제 샘플 몇 개가 없어졌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에는 나랑 네 시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를 도둑으로 모는 거냐? 어디 며느리가 시부모를 도둑 취급해. 제가 두 분이 가져갔다고는 안 했어요. 하지만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외부인이 침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누가 들어와서 제 서류나 장부를 어지럽히는 게 싫어서요. 저는 냉정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찾았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네 마누라가 하는 짓 좀 봐라. 이게 우리를 죄수 취급하는 거 아니고 뭐냐, 우리를 도둑 막듯이 하잖아. 너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민준 씨가 침실에서 곤란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저러는 것도 이해는 돼요. 작업실에 중요한 게 많으니까 안전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제 지문도 등록되어 있는데요. 네가 뭘 알아. 저건 나랑 내 아버지를 못 들어오게 막으려는 수작이야. 내가 제 속을 모를 줄 알고 화장품 몇 개 팔면서 무슨 금은보화를 다루는 것처럼 유난이야, 유난히. 시어머니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제 사업과 돈에 간섭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제게 두부 한 조각을 놔주며 다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보니 네가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두는 것 같아. 작업실이 꽉 찼던데 그렇게 재고를 쌓아두면 자본도 묶이고 위험해. 불이라도 나거나 유통기한 지나면 다 버려야 하잖아. 어머님, 사업하려면 재고는 필수예요. 다 계산하고 하는 거니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걱정이 안 되니? 내가 돈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러지 말고 매달 남는 수익은 나한테 맡기지 않으련. 나는 늙어서 돈 쓸 데도 없으니 잘 모아뒀다가 네가 물건 떼거나 큰일 있을 때 줄게.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자꾸 충동 구매하거나 이상한 데 투자할까봐 걱정돼서 그런다. 저는 하마터면 밥을 뿜을 뻔했습니다. 돈을 맡아달라고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었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은 뜻은 감사하지만 저에겐 따로 회계 담당 직원이 있어요. 돈 문제는 장부에 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돈은 계속 자본금으로 돌려야 해서 어머님께 맡기면 필요할 때 다시 받기 번거로워요. 어머님께서는 식사만 잘 챙겨주시면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녀는 내가 좋게 말할 때 들을 것이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주 주말,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제사가 있다며 하루 다녀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참얼미를 해서 택시를 못 탄다며 민준 씨에게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남아 그들이 일주일 동안 어질러 놓은 것들을 치웠습니다. 욕실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선반 위에 있던 20만 원짜리 고급 생강 샴푸 세트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거실 수납장도 확인했습니다. 진열해 두었던 바디크림과 립스틱 세트 몇 개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오늘 아침 제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수납장을 열어 화장품 세트 몇 개를 자신의 가방에 쑤셔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전문 도둑처럼
주위를 살피며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저장하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절도 행위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부모님이 시골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제사는 잘 지내고 오셨어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친척들이 다 너희 부부 안부 묻더라. 바빠서 못 온다고 했더니 다들 아쉬워하더구나.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옥수수 몇 개가 든 꾸러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친척분들께서 어머님이 주신 선물 좋아하시던가요? 저는 그녀의 가방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움찔하며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선물? 무슨 선물? 그 생강 샴푸 세트랑 립스틱, 바디크림 세트요. 어제 아침에 어머님이 챙겨가시는 걸 봤는데 친척분들께 선물로 드리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얼굴이 붉어지더니 이내 뻔뻔한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아, 응. 그거 친척들 주려고 좀 가져갔다. 시골 사람들이 언제 그런 고급 화장품 써보겠니? 내 창고에 썩어 넘치는데 그냥 두기 아까워서 내가 며느리 체면 좀 세워주려고 선물로 돌렸지. 수천 개씩 파는 애가 고작 몇 개 가지고 뭘 그러냐. 어머님, 그 고작 몇 개가 거의 100만 원어치예요. 그건 가게 재산이고 제가 정식으로 세금 내고 수입한 제품들이에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가시는 건 사업에서는 손실이라고 하고 가정에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거냐?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쳤어? 내 아들 것을 쓴 거지.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 한 푼까지 따박따박 계산을 해. 이 구두쇠 같은 것.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내 어머니가 네 체면 세워주려고 선물 좀 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민준 씨는 중간에서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미 가져가신 거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친척분들께 선물한 셈 치자. 너무 일을 크게 만들지 마. 민준 씨,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원칙 문제예요.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으면 제게 말씀하시면 됐어요. 그럼 제가 알아서 좋은 선물로 준비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 뒤에서 몰래 훔쳐가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이번에 못 봤으면 다음엔 뭘 훔치시겠어요? 금고에 있는 현금 아니면 이 집 등기부 등본. 제 말은 시부모님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드러눕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 하나 키워놨더니 며느리 데려와서 애미애비를 도둑으로 모네. 민준아, 너는 내 마누라가 내 부모를 이렇게 모욕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 집안은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시아버지의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피곤하게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이 갈등은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바로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더 큰 거짓말의 실체를 벗겨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절도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와 냉전 상태에 돌입했고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쾌한 티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시어머니는 다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무서운 애정 공세를 펼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시커멓고 역한 냄새가 나는 탕약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탕약을 내려놓으며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며칠간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늙어서 주책이었으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이거 내가 너 주려고 특별히 달인 약이야. 여자 몸에 그렇게 좋다는 비방인데 이거 마시면 아들 쑥쑥 낳아서 우리 집안 대를 잇게 해줄 거다. 저는 그 탕약을 보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어머님, 저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은 영양제 먹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른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에이, 양의사들이 뭘 알겠니? 이게 다 비방으로 내려오는 한약인데 이 약 먹고 아들만 셋씩 낳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내가 민준이랑 결혼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배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니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 여자는 아무리 잘 나가도 아들 하나 못 낳으면 소용없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탕약 그릇을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역한 냄새에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저는 탕약 그릇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아이 문제는 하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부부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획은 무슨, 너 우리 집안 대를 끊을 셈이냐. 돈 버는데 정신 팔려서 애 낳기 싫은 거 아니야. 어서 마셔. 내가 네 생각해서 얼마나 정성 들여 다렸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가 화를 내자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그냥 마셔. 엄마 성의를 봐서라도. 한약인데 뭐 별일 있겠어.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저는 실망스러운 눈으로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그 탕약이 무엇인지, 몸에 해로운지 아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만이 중요했죠. 마시고 싶으면 오빠가 마셔요. 저는 안 마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네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집 며느리가 된 이상 내 가장 중요한 의무는 아들을 낳는 거야. 만약 네가 애를 못 낳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민준이 새 장가 보낼 테니 각오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낡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민준 씨, 당신 생각은 어때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화나서 하시는 말씀이야. 신경 쓰지 마. 저는 탕약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건강은 제가 결정해요. 출처도 모르는 이런 약은 마실 수 없어요. 앞으로는 약 다리지 마세요. 돈 낭비,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의 강력한 반격은 그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며느리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탕약 사건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또다시 돈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녀가 현관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얘야, 50만 원만 더 다오. 왜요? 월 초에 식비로 200만 원 드렸잖아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장을 안 봐서 모르는구나. 요즘 물가가 미쳤어. 채소, 고기 할 것 없이 다 올랐어. 20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지. 게다가 내 시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홍삼이랑 보약을 좀 사다 드렸거든. 약값이 만만치 않아. 저는 부엌을 쳐다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라면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홍삼과 보약은커녕 시아버지는 마루에서 담배만 피우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식단은 평소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버님은 건강보험도 있으시고 제가 사드린 영양제도 있잖아요. 너는 꼭 그렇게 따져야 속이 시원하냐? 없다고 하면 없는 줄 알아. 돈 안 주면 우리 굶어 죽으라는 거냐?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일단 30만 원 드릴게요. 아껴서 써주세요. 이번 달 가게 매출도 별로 안 좋아서요. 시어머니는 돈을 받자마자 침을 발라 세어보더니 주머니에 쏙 넣었습니다. 얼굴에는 즉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잘할게. 얼른 출근해라. 그날 점심, 저는 부엌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미쳤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그리고 진실은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영상 속 가족의 식단은 처참할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삶은 두부, 달걀, 프라이, 시금치 나물, 멀건 김칫국, 소고기나 해산물, 홍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온 시들시들한 채소를 다듬으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사돈. 응. 내가 50만 원 붙였으니 확인해봐. 응. 며느리가 준 식비에서 좀 떼어놨어. 걔는 그냥 두부나 붙여주면 돼. 뭐하러 비싼 거 먹여. 이 돈 모아서 나중에 시골 내려가서 편하게 살아야지. 뭐하러 며느리 좋은 일 시켜? 저는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보약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몰래 돈을 빼돌려 시골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 돈을 아끼기 위해 온 가족,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까지 싸구려 음식만 먹이고 있었던 거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초라한 식단 사진과 그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거짓말과 탐욕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돈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려준 퍽퍽한 두부조림으로 밥을 먹으며 오히려 칭찬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이 두부 정말 맛있네요. 비싼 거죠?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거 국산 콩으로 만든 손두부야. 내가 단골이라 따로 빼달라고 해서 사온 거야. 저는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껏 웃어두세요. 제가 증거를 꺼냈을 때도 웃을 수 있을지 보죠.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내리는 것은 바로 저일 것입니다. 그 비싼 두부조림, 저녁 식사 후에 저는 민준 씨를 침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CCTV 캡처 사진과 통화 녹음 파일이 띄워진 핸드폰을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이것 좀 봐. 당신 어머니가 내 돈 월 230만 원으로 어떻게 알뜰하게 살림하는지. 제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에서 혼란으로 인해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친척에게 돈을 빼돌린 것을 자랑하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남은 자존심을 후려치는 채찍 같았습니다. 수진아, 이건. 민준 씨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설마 몰랐다고 하진 않겠지? 당신도 매일 같은 밥상에서 밥 먹었잖아. 밥상에 두부랑 달걀만 올라오는 거 보면서 내가 준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아니면 당신도 어머니랑 한패가 돼서 나를 속인 거야? 아니야. 정말이야. 나는 엄마가 시골로 돈 보내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냥 네가 돈 많이 쓸까봐 엄마가 아끼시는 줄로만 알았지. 엄마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시려던 걸 거야. 시골에 계신 부모님 연금도 없으시잖아.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 며느리 돈 훔치고 자기 아들 굶겨가면서 이 상황에서도 어머니 편을 드는 거야? 당신 거울 좀 봐. 지난 2달 동안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 무능한 것도 정도가 있지.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나더러 어쩌라고.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엄마랑 싸우라는 거야? 너는 돈 많으니까 그냥 엄마 용돈 좀 드린 셈 치면 안 될까? 일 크게 만들면 양쪽 다 망신이야. 민준 씨의 그 말은 마지막 남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제 부를 이용해 어머니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제 돈을 당연히 바쳐야 할 곡물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똑똑히 들어, 김민준 씨. 나는 피땀 흘려서 돈을 번 거지.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느니 차라리 그 돈을 기부하겠어. 오늘부터 식비 지원은 없어. 밥은 내가 알아서 시켜 먹을 테니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아니면 굶든가. 당신 어머니한테는 단 1원도 더는 안 줘. 저는 핸드폰을 낚아채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무력하고 비겁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남자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는 평온한 항구가 아니라 제가 하루빨리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제가 식비 지원을 끊자 집안 분위기는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냉랭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을 사귀지 못해 온 집안을 쿵쾅거리며 돌아다녔지만 증거가 명백하니 대놓고 돈을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불쌍한 척하는 작전으로 바꿨습니다. 매 끼니마다 멀건 나물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며느리의 불효를 한탄했죠. 저는 무시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맛있는 배달 음식을 시켜 민준 씨와 먹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자존심 때문에 먹지 않으면 남은 음식은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 냉전 기간 동안 저는 모든 사건을 다시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집 재개발 문제,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급하게 이주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시부모님은 보상금 절차나 이주할 곳을 알아보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평하게 낮에는 TV를 보고 저녁에는 공원을 산책할 뿐 집을 잃을 사람의 불안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시댁이 있는 지역의 개발 계획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공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제 화장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 지역 토박이인데 다장사를 해서 동네 소식에 밝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에요. 요즘 장사는 잘 되세요? 어머, 박 대표님, 덕분에 잘 되죠. 듣자 하니 우리 동네 총각한테 시집 오셨다면서요? 결혼하는데 연락도 안 하고 너무하시네. 사장님은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사장님, 혹시 저희 시댁 있는 동네에 요즘 뭐 큰 공사 같은 거 하나요? 고속도로 만든다고 재개발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속도로요. 거긴 작년에 농촌도로 포장싹 새로 해서 길이 얼마나 좋은데요. 재개발은 무슨,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 지나서 배달 다녀왔는데 집 새로 짓는 곳은 있어도 허무는 곳은 없던데요. 요즘 땅값 올라서 난리인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정말 확실한 정보인가요? 저희 시부모님은 재개발 통지서 받았다고 하시면서 저희 집에 올라와 계신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확실하고 말고요. 제가 부업으로 부동산 투자도 하는 사람인데 이 동네 개발 계획은 손바닥 보듯 훤해요.
시댁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시아버님 성함이 김영철이신데 마을회관 근처에 사세요. 아, 그 서울 사는 아들 둔 집? 알았어요. 내일 제가 지나가는 길에 영상이라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아무래도 대표님이 속으신 것 같은데 요즘 시골 어르신들 중에 며느리 눈치 보여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자식 집에 눌러 앉는 분들 많아요. 저는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같이 살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재개발이라는 연극을 꾸며 당당하게 제 집에 입성했고 제 돈을 빼돌리며 저를 장기적으로 착취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려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점심 사장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세요. 재개발은 무슨. 메시지에는 짧은 동영상과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을 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시부모님의 단층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하지만 담벼락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비닐에 쌓여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단독 주택 임대. 즉시 입주 가능. 문의. 김영철 10. XXXXXXXX. 사장님은 근처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이웃 아주머니에게 말까지 걸어주셨습니다. 영상 속 목소리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은 왜 새를 놨어요? 아, 그 집 노인네들. 서울 아들 집에 살러 갔어요. 며느리가 돈이 아주 많아서 호강시켜준다나 봐. 이제 다시는 시골 안 내려올 걸. 그래서 장기 월세로 내놨어요. 한 달에 50만 원. 관심 있으면 내가 전화해 줄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재개발은 없었습니다. 시골집을 월세로 내줘서 용돈을 챙기고 서울 며느리 집에 얹혀 살며 생활비를 아끼고 거기다 식비까지 빼돌리는 완벽한 계획. 그들은 저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그리고 더 나아가 바보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15분간 멍하니 앉아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들이밀면 그들은 재개발 기다리는 동안 잠깐 새를 준 것이라고 둘러댈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서명했던 임시 거주 합의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거주 사유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즉시 퇴거한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가장 날카로운 법적 무기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해 이혼 소송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인 척 시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 집을 임대하고 싶다고 말하며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철 선생님 되시죠? 주택 임대 광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 마당도 넓고 살기 좋아요. 장기 임대만 하고 월 50에 보증금 500. 6개월치 선불이에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했습니다. 혹시 그 집 팔거나 재개발될 계획은 없나요? 살다가 중간에 쫓겨날까 봐서요. 걱정 마쇼. 조상님 대대로 물려온 집을 왜 팔아? 재개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이제 서울 아들 집에서 평생 살 거라. 집이 비어서 새 놓는 거요. 10년을 살아도 좋으니 걱정 말고 계약하시오. 저는 녹음을 종료하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이라. 계획도 참 거창하시네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집 임대 영상.
재개발 계획이 없다는 통화 녹음, 그리고 그들의 서명이 담긴 합의서까지.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저는 완벽한 우위에 섰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비즈니스 세계의 냉철한 계산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더 이상 퉁명스럽게 굴거나 냉전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시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오늘 제가 좀 늦어서 북경 오리 사왔어요. 다 같이 맛있게 먹어요. 시어머니는 기름진 오리 냄새와 제 상냥한 태도에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제가 드디어 시댁의 권위에 굴복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 잘 왔다. 마침 밥 다 됐는데 돈 아깝게 뭘 이런 걸 다 사오니. 그래도 네 마음이 예쁘니 잘 먹으마. 식사 중에 저는 시아버지께 오리다리를 찢어드리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두 분 서울 오신 지도 한 달이 넘었네요. 시골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요? 보상금 공지는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오리다리를 뜯다 말고 잠시 멈칫하더니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아직 측량 중이란다. 공무원들 일 처리가 느려서 몇 달은 더 걸릴 것 같아. 그래도 보상금은 꽤 나온다더라. 우리 집이 길가에 있어서 수억 원은 받을 것 같아. 저는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그럼 정말 좋겠네요. 그럼 언제쯤 내려가서 서류 처리하실 거예요? 집을 계속 비워두면 도둑이라도 들까봐 걱정돼서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시골은 안전해서 괜찮아. 이웃집에 잘 봐달라고 부탁해놨어. 돈 받으러 오라고 연락 오면 그때 잠깐 다녀오면 돼. 너는 걱정 말고 우리가 여기서 밥 해주고 살림 도와줄 테니 나중에 보상금 받으면 너 가게 확장하라고 좀 보태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눈웃음을 쳤습니다. 아, 이번 주말에 제가 시간이 되는데 차로 두 분 모시고 시골집에 한번 다녀올까요? 저도 그 동네 땅이 어떤지 구경 좀 하고요. 제가 시골에 가자고 하자 시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 일주일 내내 힘들었는데 주말에는 쉬어야지. 길도 멀고 먼지 나는데 뭐 하러 가니? 그리고 지금 동네 도로 공사 중이라 내 차 못 들어가. 그래, 못 들어가.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냥 여기 있어. 필요하면 우리가 알아서 다녀올게. 저는 그들의 얼굴에 스치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금 더 희망의 꼭대기로 올려놓았다가 한 번에 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두 분 말씀대로 할게요. 대신 이번 주말에 제가 집에서 해산물 파티를 열려고요. 제 친한 친구 몇 명 초대해서요. 두 분도 멋지게 차려입으세요. 제 친구들한테 아버님, 어머님 소개하고 싶어서요. 다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파티,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남들 앞에서 과시하고 으스대는 것을 가장 좋아했으니까요. 그녀는 그 파티가 제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마지막을 위해 준비한 작별 파티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새벽같이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나물거리가 아닌 가장 비싼 식재료들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한 마리의 사케지에 육박하는 거대한 킹크랩, 두 마리와 랍스터, 그리고 온갖 최고급 해산물을 주문했습니다. 파티 준비 비용으로만 2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해산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사는데 쓴 돈이면 시골에서 쌀이 몇 가마니야. 저는 웃었습니다. 킹크랩이에요, 어머님. 킬로그램당 수십만 원에요. 오늘 제가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두 분께 제대로 한턱 쏘는 거예요.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돕는 척하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익지도 않은 킹크랩 다리를 집어들고 맛을 보려 해 저는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장 친한 친구 2명만 초대했습니다. 한 명은 변호사, 다른 한 명은 기자였습니다. 둘 다 풍채가 좋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 회사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소개했고, 시부모님은 그들을 더욱 깍듯이 대했습니다. 거실에는 화려한 만찬이 차려졌습니다. 붉게 익은 킹크랩과 치즈를 올린 랍스터 구이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이 나서 양주를 따르며 제 친구들에게 능력 있고 효심 깊은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두 분 보시오. 우리 며느리가 이 동네에서 제일 똑부러지고 살림도 잘해요. 우리가 올라와 있으니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챙겨준다오. 곧 시골 땅 보상금 받으면 그것도 다 얘네 부부 사업 자금으로 줄 생각이오. 저는 식탁 상석에 앉아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시아버지의 서툰 연기를 지켜봤습니다. 제 변호사 친구인 준석 씨가 제게 윙크를 하더니 잔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요즘 그 동네 땅값 많이 올랐다던데 보상금도 수십억 원은 받으시겠네요. 혹시 토지 수용 결정서는 받으셨나요? 제가 법률 쪽 일을 해서 필요하시면 법적 절차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직 공식 서류는 못 받았소. 그냥 동네 이장이 와서 말로만 전해주더이다. 시골 인심이 다 그렇지 뭐. 그러시면 위험합니다, 아버님. 준석 씨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의 모든 건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만약 보상금이 안 나오면 집만 잃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나.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누가 뺏어가. 시아버지는 가슴을 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킹크랩 다리살을 발라주며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식기 전에 드세요. 이거 비싼 거니까 많이 드시고 보상금 받으면 어디에 투자할지 잘 생각해 보셔야죠.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파티 분위기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 아래에서는 폭풍이 조용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고 모두가 취기가 올랐을 때 저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쳐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두 분께 깜짝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의 토지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제가 며칠간 조용히 준비한 결과물입니다. 시부모님은 서로를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며느리가 돈이나 적금 통장이라도 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리모컨을 들고 거실에 대형 TV를 켰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65인치 고화질 화면에 시골집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익숙한 철문, 마당의 나무, 그리고 무엇보다 담벼락에 붙은 거대한 주택 임대 안내문이 모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시어머니는 핏기 없는 얼굴로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민준 씨는 입을 떡 벌린 채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랐습니다. 이어서 저는 제가 세입자인 척 시아버지와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걱정 마쇼.
조상님 대대로 물려온 집을 무슨 재개발이야. 나는 이제 서울 아들집에서 평생 살 거요. 시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저는 TV를 끄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시부모님을 돌아봤습니다. 재개발 당한다던 집을 어떻게 새를 놓으셨어요? 어머님,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구두로 통보를 하던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시아버지는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제 친구 준석 씨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로 보아 토지 수용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민준 씨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충격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보렴.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진실은 명백하니까요. 두 분은 저를 속이고 제 집에 들어와 기생하며 제 돈을 빼돌리고 물건까지 훔쳤어요. 저를 뭘로 보신 거예요?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 저는 임시 거주 합의서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이것 보세요. 두 분의 서명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거주 사유가 허위일 경우 즉시 퇴거한다. 기억하시죠?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순박한 시골 노인 코스프레는 찢겨나가고 막무가내 억지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부모 잡네. 집에 CCTV 달고 녹음해서 함정을 팠어.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마누라가 부모 욕보이는 걸 보고만 있게 만들어. 시아버지도 아내가 소리치자 식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잘났다, 이년아.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내가 있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내가 여기서 버티면 네가 어쩔 건데. 그가 제게 달려들려 하자 준석 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아버님. 폭력을 사용하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주거침입 및 폭행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민준 씨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그 혼돈의 현장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이제 신물이 났습니다. 김영철 씨, 이말숙 씨, 이 집은 제 명의의 집입니다. 혼전 계약서에도 명시된 제 개인 재산이고요. 두 분은 여기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두 분께 예의를 갖출 기회를 드렸지만 두 분은 사기를 택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드러눕는 것이 통하지 않자 일어나 제게 온갖 시장 바닥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짱을 낀 채 절망에 빠져 발악하는 짐승을 보듯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욕 다 하셨어요? 그럼 이제 짐 싸서 나가세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그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김민준 씨, 선택지는 두 가지야. 첫째, 당신 부모님 모시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나서 우리 관계를 다시 얘기하든가. 둘째, 당신도 그들과 함께 짐 싸서 나가.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어. 저는 서류철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가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포악하게 날뛰는 부모님과 얼음처럼 차가운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를 잃으면 안락한 생활과 번듯한 집,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아버지, 어머니, 제발,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시골로 내려가세요. 이번 일은 두 분이 잘못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뭐? 내가 지금 애미애비를 쫓아내는 거냐? 전현 때문에 두 분은 시골에 집이 있잖아요. 저랑 수진 씨를 속이셨잖아요. 이제 다 들통났는데 여기서 뭘 더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가세요. 민준 씨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보는 그가 부모님께 소리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성장의 외침이 아닌 비겁함의 절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마저 등을 돌리자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좋다. 가주마. 이 더러운 집구석에 더는 안 있어. 인연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오늘부터 너희랑은 끝이다. 그는 울고 있는 아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허둥지둥 옷가지와 짐을 챙겼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천국에서 쫓겨나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짐싸. 제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민준 씨가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나 부모님 보내고 당신을 선택했잖아. 당신은 가난해지는 게 두려워서 나를 선택한 거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나는 당신처럼 섣대없고 비겁한 허수아비 남편은 필요 없어. 당신과 사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겠어. 수진아, 제발. 너무 잔인하게 굴지 마. 1시간 줄게. 그 안에 짐 싸서 나가. 그러지 않으면 현관 비밀번호 바꿀 거야. 경비원 손에 끌려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애원을 무시한 채 와인 한 잔을 따라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막장 드라마는 끝났고 무대는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이 집에 남은 더러운 흔적들을 모두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이제 제 인생의 감독은 오직 저 자신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